안녕하세요.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온갖 사랑으로 컸고, 그런 제가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는 사랑이 뭔지 그렇게 눈에 멀어서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랑은 정확히 12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고, 전 그때 대학생이었어서 그런지 부모님들은 절레절레하며 상심지를 켜고 반대하기에 이르렀어요. 온갖 반대가 심해지자 오히려 사랑의 불이 붙어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고 기어이 사고를 쳤어요. 어떻게 네가 우리한테 이러냐? 뭐? 애를 배? 아이고, 네 나이 지금 고작 24살인데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거야? 꿈도 크고 야망도 컸던 네가 고작 애 엄마나 되려고 이러는 거니? 아빠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그리고 상대가 뭐? 몇 살? 절대 안 돼. 아빠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사람이랑은 결혼 안 되니까 그리 알아. 너 이제 외출 금지야. 아빠, 미안해. 근데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줘요.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아빠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여자는 결혼하고 애 낳으면 인생 끝이야. 알아? 그냥 애 엄마로 전락하는 거라고.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빨 청춘에 그러고 사니? 엄마는 그걸 못 본다. 그리고 애 아빠가 핸드폰 가게에서 일한다며. 그건 아닌 것 같아. 엄마가 핸드폰 가게에서 일한다고 지금 반대하는 줄 아니? 인상도 그렇고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 엄마가 어떻게 알아? 우리 용현 씨 그런 사람 아니야. 내 뱃속의 애랑 나랑 책임져 주겠다고 했다고. 나 이 결혼 할 거야. 36이란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핸드폰 가게 종업원인 남편을 엄마 아빠는 반대했고, 제 인생을 위해 결단을 내리라고 했어요.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전 남편과 아이를 택했고, 그 즉시 아빠 엄마에게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의대를 다니고 있던 터라 부모님의 기대가 어마무시하게 컸던 걸 알았기에 부모님의 그런 행동이 야속하지만은 않았고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역시나 녹록지 않았고 정말이지 힘든 역경 속에 늘 속상한 시기였답니다. 너 학교 보내줄 돈은 없는 줄 알아. 솔직히 우리 애도 앞날이 창창한데 지금 애한테 발목 잡혀서 이게 뭐니? 그리고 난 애 못 키워준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키우고 알아서 해결해. 우리 아들 혼자 벌어서 살면 안 되고 네가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해서 살림에 보태라. 너네 친정 부모님도 그렇지. 어떻게 외동딸을 쫓아내니? 뻔뻔도 하지. 죄송해요. 저한테 기대가 크신 만큼 실망도 커서 그래요. 너무 그렇게 저희 부모님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도 성에 차지 않겠지만 제가 어머님 마음에 들도록 이랑 어머님 보필 잘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너그러이 봐주세요. 부잣집 딸내미라고 그렇게 나를 설득시키더니 결국엔 쫓겨나? 우리 아들 팔자 비긴 클렀다. 막말로 20대인 너를 그냥 먹여 살리는 거지 뭐니 그게? 너네 부모님도 참 양심 없다. 어떻게 입 하나를 더 붙이냐고 우리 집에.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제 뱃속에 용현 씨 아이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셨음 해요. 어려가지고 따박따박. 그래, 너 잘났다. 어쨌든 꽁으로 이 집에서 먹고 살 생각은 말어. 너도 뭔가를 해야 할 거야. 부모님께 쫓겨나 아직 능력을 다 펼치지 못한 남편 때문에 결국 시댁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 또한 아직 대학생인 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고, 전 그렇게 눈칫밥을 먹어가며 출산을 했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아이를 보니 모든 고생이 잊힐 만큼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다짐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아이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게 키우겠노라고 말이죠. 행복한 날 부모님이 안 계셔서 속상했지만 제 자리에서 잘하고 있으면 언젠가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한참 아이를 낳고 바쁘게 육아 중이었을 당시 친척분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날로 부랴부랴 친정을 찾아갔답니다. 초췌한 엄마를 보고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엄마, 나왔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아니, 아빠가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빠가 왜 저렇게 사진 속에 있는 거냐고. 왜 이제 왔어, 이거사? 아빠가 말은 그렇게 해도 얼마나 널 보고 싶어 했는데. 이 모진 거 같으니 어떻게 그러니? 내가 자리 좀 잡고 인사하려고 했지. 아직 딱히 뭔가 해놓은 게 없으니까 더 떳떳해지면 오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 잘 왔어. 마지막 가는 길 이렇게라도 인사하면 아빠가 좋아하시겠지. 우리 이제 어쩐다니. 네 아빠가 없다고. 아빠는 기다려주지 않으셨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답니다. 너무 믿기지가 않으니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이성을 잃은 저와 엄마를 도닥여주며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아빠를 보내드리고 엄마는 모든 걸 내려놓듯이 저와 남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아빠를 보내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 보이시는 엄마였거든요. 네 아빠 저렇게 허망하게 가고 하나 남은 자식을 어떻게 안 보고 사니? 우리도 미안했다. 너한테 대못을 박은 거지 뭐. 아빠도 엄청 후회하셨어. 그래도 그렇지 어쩜 그렇게 소식을 딱 끊어? 네가 어떤 자식인데 이제 우리 다 용서하고 잘 살아보자. 자네한테도 미안했어. 아무래도 우리 딸 앞날이 창창하니 내가 자네를 속상하게 한 것 같아. 이렇게 용서를 비네. 아니에요. 장모님이 충분히 그러실 만했죠. 나이 차이도 나고 오죽하셨겠어요. 저도 다 잊었으니 없던 일로 생각해요. 엄마, 고마워. 그리고 나도 정말 미안해. 아빠한테 못했던 거 그동안 엄마한테 다 갚으며 살게.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저희는 눈물의 화해를 했어요. 엄마는 제 결혼을 반대한 것이 미안해서 정말 잘해주셨고, 제 남편에게도 모든 걸 다 해주시려고 했어요. 친정이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그런지 남편 핸드폰 가게도 차려주고 시댁에 얹혀 살고 있던 저희에게 신혼집도 작게나마 얻어주셨답니다. 엄마는 그럼에도 제 남편에게 정말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아유, 이서방, 그렇게 반대한 게 너무 후회돼. 진작 받아들일걸.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며 맞이해 줄걸. 내가 이서방 볼 때마다 미안해 죽겠다니까. 너한테도 그렇고 앞으로 잘해줘야지. 엄마 마음 그이도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우리 다 잊었어. 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걱정이지. 그렇담 다행인데 아직도 마음에 걸려서 그래.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랄 판에 괜히 반대했나 싶어서 더 잘해야지 뭐. 이렇게 엄마는 모든 것에 용서를 구하고 저희를 위해 다 해주시려고 했답니다.
시댁이 여유있지 못한 형편이었어서 온갖 생활이며 모든 걸 친정엄마가 도와주었어요. 남편은 친정엄마가 차려준 핸드폰 가게를 처음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만 점점 나태해져만 가더라고요. 본인이 어렵게 일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열정이 없어 보였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자기 오늘도 안 나가? 아무리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장이 맨날 귀찮다고 안 나가, 비 온다고 안 나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다 힘들어서 그래. 네가 나가서 돈을 벌어봤냐? 뭐랬냐? 뭘 한다고 그렇게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나이도 어린 게. 돈을 벌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 하는 건 알지. 그래도 엄마가 차려준 건데 열심히 좀 해. 그래야 더 잘 되지. 뭐 생색내냐? 솔직히 장모님이 나한테 지은 죄가 있으니 잘해주는 거지. 아니야? 그때 얼마나 나를 경멸했어. 그때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그러니까 당연히 잘해야 하는 거지. 너랑 네 딸 데리고 살아주는데 내 말이 틀려?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야? 아,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그리고 과거잖아. 과거가 없앤다고 없애지냐? 니네 엄마 솔직히 이제 혼자 있는 몸이니 아쉬워서 나 받아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돈도 그렇게 많은 양반인데. 내가 아들처럼 지내는 걸 바랄 거 아니야. 너도 그러니까 내 바가지 긁지 말아라. 짜증나니까. 남편의 말이 정말 서운하고 속상했어요. 물론 엄마에게 상처받은 마음은 알지만 모든 걸 미안해하고 물심양면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엄마한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본인의 마음을 내비친 후 점점 더 심하게 본인의 짜증을 풀어내더라고요. 마치 복수를 하듯이 엄마와 저에게 막말을 일삼았고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흘린 때였어요. 남편이 저희를 무시하기 시작하자 시어머니 또한 저희에게 막말을 하였고 그것을 보니 정말 화가 났었답니다. 남편 없이 이제 본인 책임지라고. 이제 와서 뭐 생활비 대주는 거냐? 너네 엄마는? 이제 와서 애 상처는 상처대로 다 줘놓고 뭐 당근과 채찍 이런 거니? 하여튼 웃긴다니까. 막상 잘해주는 김에 나 코트나 한 벌 해달라고 해라. 솔직히 너 예단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왔잖아. 훌렁 몸만 와서. 네가 네 엄마한테 말해서 나 모피 코트나 예단으로 해줘.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지금껏 오빠 가게에 저희 집에 그리고 생활비 모든 걸 다 해준 엄마한테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런 말뿐이세요? 어쩜 그렇게 받은 건 모르세요? 엄마가 준 생활비 다 어머님 밥 사드리고 병원 모셔가고 한 금액이에요. 오빠가 뭐 가게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오는 줄 아나 보죠? 이제 저도 저희 집 무시하는 발언하면 정말 안 참을 거예요. 너 지금 나이도 어린 게 어른한테 말 대답하는 거니? 이래서 근본 무시 못한다는 거야. 어린 나이에 애 낳아서 온 주제에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딱딱거리는 거 보니 네 천성 안 봐도 보인다. 더 이상 말 섞지 말자. 말 조심 해주실래요? 임신은 뭐 저 혼자 했나요? 어머님 아들 먼저 질타하세요. 그럼 나이도 많은 주제에 이렇게 제가 말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저도 똑같이 사람이고 기분 나쁘니 앞으로 제 앞에서 그런 말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님께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니 어머님조차 속수무책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진작 이랬어야 하는 건데 괜히 참았다 싶었어요. 본인들이 받은 건 생각 못하고 엄마를 물주로만 여기면서
처음 결혼을 반대했다는 걸로 계속 걸고 넘어지는 식구들에게 참지 않겠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은 저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한테 대들었다며? 너 오갈 데 없었을 때 엄마가 받아준 거 생각 못해? 네 집에서 쫓겨나서 우리 집에 빌부터 살았으면 네가 좀 눈치 있게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어디다 대고 엄마한테 대들어? 당장 가서 사과드려. 나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거 못 참아. 웃기다 당신.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한테 똑바로 하고나 말해. 당신 어머님이 뭘 해줬는데? 나 애 낳고도 아르바이트 했고 어머님이 뭐 나한테 땡전 한 푼 보태주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왜 당신 집에 들어가 살았는데? 애는 나 혼자 만들었니? 당신들 사람 한참 잘못 봤어. 어리다고 무시하나 본데 나도 생각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뚜껑 열리기 전에 건들지 마. 이게 어디서 말대꾸를? 내가 너랑 몇 살이나 차이가 나는 줄 알아? 진짜 어이없네. 대들지 마. 진짜 화낸다. 남편 또한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자 깨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에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도 내 실속을 잘 챙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 하나뿐인 우리 엄마를 잘 챙겨야겠다 싶을 때 엄마는 루게릭병을 진단받으셨어요. 점차 걷지 못하게 되면서 몸이 굳어가는 병이었고 왜 시련이 나에게만 찾아올까 싶어 모든 게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불효를 저질렀을 때가 생각이 나서 정말 속이 상했어요.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받은 모든 것을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눈물만 흘렀답니다.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아닐 거라고 되뇌었어요. 왜 엄마가 하필 그런 병이야? 엄마마저 없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아닐 거야. 절대 아니야. 다른 병원 가보자. 아니야. 이게 내 운명이지 뭐. 엄마가 가는 날까지 너한테 신세지지 말아야 할 텐데. 이제 어쩐다니. 우리 어린 딸 두고. 내가 어떻게 사지가 굳는단 말이야. 아휴, 왜 하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엄마 힘내볼 거야. 당연하지. 엄마 고칠 수 있어. 요즘 현대의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서 그래? 걱정 마. 내가 엄마 어떻게든 고칠 거야. 엄마 괜찮아. 뭐 살 만큼 살았지. 그래도 너희한테 짐 안 들으면 살 만큼 살더라도 열심히 치료 받을 거야. 걱정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100살까지 산다니까? 절대 그렇게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 마세요. 애써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웃어 보이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찢어졌답니다. 이 소식을 남편도 알게 되었고 남편 또한 진지하게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사이랍시고 장모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진정으로 남편인 것 같아 기분이 묘했어요. 이럴 땐 또 내 편인가 싶은 것이 찰나에 결혼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의지는 됐거든요. 루게릭병, 내가 알아보니까 엄청 빠르게 진전되는 사람이 많더라고. 어머님 올해가 한갑이신데 사이로서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잖아.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어머님 스위스 여행이나 보내드리는 거 어떨까 싶은데. 여유가 있으셔도 한 번도 즐기면서 사신 적 없잖아. 스위스가 그렇게 경치가 끝내준대. 그런 거라도 실컷 보셔야지. 우리 엄마 진짜 잘못되는 걸까? 아니야. 아닐 거야.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날 리가 없잖아. 엄마 분명 오래 사실 거라고. 그래. 근데 앞날은 모르는 거니까 내가 사이로서 해드릴 수 있을 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그동안 못나게 군 거 같기도 하고 너무 죄송해서 그래. 어머님도 사이가 뭐 하나라도 해드리면 마음적으로 뿌듯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그때 너랑 싸우면서 반성 많이 했거든. 어린 나이에 널 데려와서 마음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하고 싶어. 정말? 당신이 그런 생각을 했어? 고마워. 난 그것도 모르고. 이런 거 보면 의지할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남편은 엄마의 몸이 더 안 좋아지시기 전에 본인이 환갑 기념으로 스위스 여행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다 알아보겠다면서 말이에요. 처음으로 이렇게 엄마를 생각해주는 남편을 보니 그래도 사위 노릇은 하는구나 싶었고, 차라리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하면 빨리 즐길 걸 즐겨도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루를 슬픔에 허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본인이 아는 사람이 있다며 엄마의 여행 코스를 짜기 바빴고, 내심 엄마도 남편의 말이 참 고맙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늘 남편에 대해 걱정을 하셨던 엄마였기에 이번 기회에 남편을 다시 본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도 하더라고요. 에고, 그래도 장모라고 환갑기념으로 그 비싼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니 고맙네. 우리 딸 두고 나중에 갈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았는데 엄마가 마음을 놔도 되겠어. 그래도 있는 동안 재활도 열심히 하고 치료도 열심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더 효도도 많이 하고 정말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못나서 엄마한테 뭐 하나 딱 해드릴 게 없어서 슬프네. 뭘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 넌 존재 자체가 엄마한텐 선물인데 다 괜찮아. 이런 게 사는 거지 뭐. 엄마 걱정은 마라. 사람 죽고 사는 거 어떻게 마음대로 되겠니? 네 아빠 봐라. 엄마도 뭐 열심히 치료하다가 어쩔 수 없으면 가는 거지. 근데 걱정은 마라. 엄마 악착같이 치료받아서 꼭 건강해질 거니까. 불치병이라고 하더라도 난 비켜갈 거다. 그러니 힘내자고. 그렇게 엄마의 스위스 여행이 확정이 되었고, 우리 엄마 환갑날 스위스 여행 보내준다는 남편의 감동에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깜짝으로 어머님이 좋아하는 한우를 사들고 시댁에 갔더니 우연히 듣게 된 남편과 시모의 대화에 주저앉았고 지상 최대의 복수혈전을 시작했답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 그들에게 복수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말 안 통해서 한국 못 와. 재산부터 챙겨야지. 그때 어차피 애엄마는 어리바리해서 내 말만 들은 거니까 상관없어. 지가 나 아니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겠어? 나이도 어린데. 이제 장모만 거기서 처리하고 그 돈 우리가 꿀꺽하면 돼. 내가 중개인이랑 다 섭외해 놨거든. 엄마 아들 진짜 똑똑하지? 루게릭이라니. 누구한테 민폐 끼치려고 살아있으려고 해? 역시 우리 아들이라니까. 내가 너 한가닥 할 줄 알았지. 어차피 네가 지 딸을 책임질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스위스는 안락사가 합법이니까 거기서 중개인이 가이드인 척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갈 거고 바로 안락사 진행시킬 거야. 어차피 죽어질 목숨인데 빨리 처리하면 좋잖아. 재산도 이제 애엄마 시켜서 슬슬 내 이름으로 해놓고 해야겠어. 내 남편이지만 치가 떨렸답니다. 전 그 길로 이혼소장을 접수했고
엄마가 해준 신혼집마저 바로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그리고 중개인의 번호를 알아내 남편의 모든 계획을 불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더라고요. 심부름센터를 통해 남편의 죄를 입증하려고 중개인을 찾는 과정에서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다름 아닌 그 중개인은 알고 보니 정가 14범의 사기꾼이었고 남편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겁니다. 안락사를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돈만 받고 잠적할 계략이었던 것이었죠. 멍청한 남편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제 재산에 눈이 멀어 하루라도 빨리 일을 처리하다 막대한 돈을 날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개인은 저한텐 싹싹 빌면서 모든 돈을 토해낼 테니 신고를 하지 말라고 빌더라고요. 뭐 신원도 안 알아보고 바로 돈을 붙이니까 저야 얼씨구나 싶었죠. 이 돈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신고는 말아주세요. 저도 사실 스위스까지 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사위가 장모를 해야 한답니까? 저도 인간 말종이지만 그 사람도 사람이 아니던데요. 뭐 줘야 돈이라도 받으니 그렇다 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르셔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제 남편 전화는 절대 받지 마시고 행동하세요. 그냥 잠적하시라고요. 안 그러면 당신도 공범으로 엮어버릴 테니. 그리고 이 사실 절대 그 누구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남편은 이걸 제가 말하기 전까지 절대 몰라야 할 겁니다. 명심하세요. 전 남편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중개인에게 넘긴 돈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남편은 중개인에게 죽자사자 연락을 하게 됐답니다. 시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었기에 똥줄타게 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남편이었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네가 하는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사돈은 스위스에 가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왜 소식이 없어? 좀만 기다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날짜도 지났는데 연락도 없고. 이놈 잠적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걔네 엄마가 없어야 그 재산이 네 와이프 거 되잖냐. 그래야 네 것도 되고. 어떻게 좀 해봐. 엄마 집은 어쩔 거야?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엄마, 나 못 믿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해. 엄마 집 안 날라가니 그만 닥달하쇼.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엔 제 이혼 소장에 당황을 하였고 절대 이혼을 할 수 없다며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미 돌아선 제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이어가게 되었답니다. 저랑 이혼을 하면 그 재산 모두를 받을 수 없게 되니 한사코 이혼을 해줄 수 없다는 남편이었던 거죠. 제가 뭘 알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저렇게 버팅기는 남편을 보니 더더욱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다 못해 뚫을 것 같았어요. 당신이랑 못 살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엄마 환갑기념으로 스위스 여행은 무슨? 장모를 해야 할 생각을 했던 너란 인간 정말 끔찍해. 내가 눈이 돌아도 한참 돌았지. 어떻게 너란 인간한테 시집을 갈 수 있었을까? 진짜 내 인생 최고의 후회다. 무슨 말이야? 장모님 위해서 스위스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혼 소송을 거냐고? 내가 너랑 이혼할 것 같아? 이혼해야 할 거야. 엄마를 스위스에서 영영 못 돌아오게 하고 내 재산을 네 앞으로 해놓을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근데 어쩐다니? 우리 엄마 루게릭 아니야. 오진이란다.
동명이인 환자가 있어서 오진이라고 판명 났어. 너 어쩔 거니? 뭐? 오진?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어떻게 그런 큰 병원에서 그런 실수를 해? 거짓말 마. 너 지금 연기하는 거지? 우리 엄마가 루게릭이란 걸 바라고 있던 인간처럼 그렇게 아니라고 외면하네? 그래, 이게 너란 인간의 실체지. 기다려라. 이제 더 이상 자비란 없어. 그동안은 그냥 너랑 결혼했고 내가 참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너같이 무능력하고 게다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잔말 말고 이혼해줘야 할 거야. 이혼해줘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쳐. 사실 한우를 들고 시댁에 방문한 날 엄마의 병명이 오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으나 그날 이렇게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진짜 속마음 또한 알게 되었고 모든 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 소송을 걸게 됐던 겁니다. 큰 병원이었지만 신입 간호사가 동명이인 차트를 띄워놓는 바람에 의사 또한 실수를 한 것이었고 죄송하다고 거듭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로 인해 제가 엄마에게 더욱더 잘해야겠다는 뜻이 생겨서 오히려 이런 사건이 고마웠어요. 모든 게 나에게 준 기회 같아. 원래도 엄마에 대한 소중함이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엄마가 내 옆에 없으면 안 될 거라는 걸 느꼈거든. 아빠 못가지 내가 옆에서 더 챙겨주고 잘해줄게. 그리고 내가 효도하는 것도 보고 가야지. 100살까지 사셔야 돼. 아이고, 우리 딸 철들었네. 그러게. 다시 한번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회라고 생각해야지. 그럼 진짜 내가 그동안 못했던 효도 다 할 테니까 엄마는 그대로 받기만 하면 돼. 알겠지? 이제 딸내미한테 기대고 사셔. 엄마 또한 남은 생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제 행복을 위해 열심히 남편과 법적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혼인신고부터 지금까지 생활비는커녕 단 한 푼의 수익도 주지 않은 남편이었고 저희 엄마가 그동안 생활비며 가계보증금 모든 걸 다 해줬다는 증거자료가 채택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 무능력한 남편에다가 매일 친정에 기대서 살았던 남편은 양육권과 친권 모두 저에게 넘기게 되었답니다. 엄마를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중개인이 도망감에 따라 증거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 돈의 행방을 찾으려고 중개인을 고소한다 어쩐다 했지만 사실상 저희 엄마를 해하려고 했던 것을 본인이 직접 인정하는 꼴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포기했더라고요. 어쨌든 엄마와 제 동의 없이 중개인을 이용해 안락사를 시행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본인 자체가 투명하지 않으니 사기를 당해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겠죠? 전 중개인에게 남편이 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느껴졌어요. 그 돈은 시어머니의 집 담보대출금이었거든요. 결국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다달이 양육비와 함께 위자료를 줘야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앞날이 아득했는지 싹싹 빌기 시작했답니다. 중개인이 다 불었다고? 아, 그 돈 내놔. 엄마 집까지 담보 잡아서 대출받아 만든 돈이야. 너네 엄마 재산이 좀 많냐? 그 재산으로 다 갚을 예정이었는데 그 돈은 내 거니까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그건 내 거잖아.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돈돈하더니. 우리 엄마 골로 보낼 생각하고 받은 위자료 치곤 너무 작지 않니? 내가 어리바리하다고? 과연 그렇게 생각해? 아휴,
너 같은 늑대를 만나서 나 자신 고생했다. 이 돈이라도 받아야지. 능력도 없고 잘난 척만 하고 이뤄놓은 것도 없는 무식한 인간아. 제발 갱생하고 살아. 넌 네 복을 걷어찬 거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제발 돈 돌려주면 안 될까? 아니면 가게라도 다시 하게 해주라. 진짜 열심히 살게. 장모님이 주신 생활비랑 이것저것이 이제야 소중하게 느껴져. 진짜 반성 많이 했다니까. 우리 사이에 애도 있잖아. 막노동을 뛰더라도 네 힘으로 살아 이제. 우리 엄마가 굳이 널 도와줘야겠니? 말 그대로 넌 남인데 이제 알아서 살아. 그리고 애 핑계 대지 마. 네가 언제 아빠인 적 있었니? 맨날 칠렐레 팔렐레. 더 이상 너 같은 인간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 내 꽃 같은 젊음을 너한테 낭비했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지만 그것 또한 내 불찰이니 받아들여야겠지. 잘 살아봐. 그동안의 남편과의 일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친정 아빠의 반대, 그리고 엄마의 반대. 이걸 다 뚫고 선택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사람이었다니 참 씁쓸했어요. 어른들이 반대를 할 땐 이유가 있는 건데 왜 하필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을까 하니 후회가 밀려왔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제가 선택한 몫이고 제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동딸로서 엄마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소중한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랑 달랐거든요. 내가 이렇게 빌어도 안 되겠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너랑 장모님한테 잘할게. 늦었어. 내가 미쳤다고 예비 범죄자랑 다시 살아? 그거야말로 정신 못 차린 애지. 다른 건 다 참아도 그런 인간이랑 못 살아. 그리고 엄마가 정말 싫어하실 거야. 당신 같은 인간꼴을 보고 싶겠니? 아이 아빠니까 이 정도로 참는 것만 알아도. 진짜 아이를 생각하고 나한테 미안하다면 깨끗하게 끝내자. 어차피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후회도 내 몫이니까. 더 이상 힘 빼고 싶지 않아. 남편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엄마를 해하려 한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제가 이혼을 하자 오히려 좋아하셨답니다. 이제 제 인생 펼치며 살라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 아주 큰 용기를 내어 휴학한 대학교에 늦가기 재학생으로 다시 복학을 하였답니다. 늦은 나이에 복학을 했지만 정말 이 꿈같은 캠퍼스 생활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걸 놔두고 왜 험난한 길을 택했나 싶기도 하고요. 의대이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어마어마하지만 그래도 주말엔 아이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노력한답니다. 평일엔 감사하게도 친정엄마와 시터 이모님의 도움으로 아이의 케어를 할 수 있답니다. 제가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서 아이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즘만 같아선 너무 행복하다. 너도 학교 열심히 다니고 우리 손주 재롱 보는 나게 행복하고 요거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 너도 고생했고 물론 이혼했지만 요즘 뭐 이혼이 대수니. 걱정하지 마.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그럼 나 후회 안 해. 그리고 이렇게 이쁜 애가 있는데 왜 후회해? 엄마 건강하지. 나 앞길 탄탄대로지. 그리고 우리 애 건강하지. 지금 이 행복 영원했으면 좋겠는 심정인걸? 앞으로 두고 봐.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보란듯이 성공할 거니까.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금쪽 같은 내 아이와 나의 영원한 한편인 우리 엄마가 있기에 행복하답니다. 제가 더 보란 듯이 잘 살아서 친정아빠에게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제 마지막 꿈이에요. 싱글맘이지만 정말 행복한 30대 여자가 이 글을 써봅니다. 여러분들 아침 저녁 은근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4년 전에 남편과 시집 식구들이 저지른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었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나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저희 엄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대학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꽤 많은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죠. 특진비로 13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했던 게 항상 저를 뒤에서 많이 도와줬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사소한 거라도 챙겨주려 하는 남편의 행동들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었어요. 아빠가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마저 점점 약해지고 계시다는 걸 병원을 다녀온 이후 더 크게 느끼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고 뒤에서 많은 걸 챙겨준 남편이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그렇게 병원까지 함께 가준 남편 덕분에 수월하게 병원 진료를 끝낼 수 있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잠든 모습을 본 뒤에 저희는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한 건물에 저희 엄마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함께 살고 있었죠. 그때 당시 시부모님 사업 부도로 인해 집 하나 구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져서 저희 아빠가 살아 계셨을 때 엄마와 장만하셨던 빌라에서 시댁 식구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었죠. 3층은 엄마가 살고 계셨고 2층은 저희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1층은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잘해 주셨어요. 시집살이 같은 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생활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며 저희 부부를 1층으로 부르셨어요. 별건 아니고 저기 사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거니? 무슨 상황인지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내려오라고 했던 거다. 네, 최근 들어 저희 엄마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계셨는지 저에게 여러 가지 증상을 얘기하시길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저희 엄마가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진행 단계가 아직 초기라서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엄마도 충격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좀 전에 같이 있었을 때 요양원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크게 증상이 나타난 것도 아니라서 벌써부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었는데 저희 엄마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현재는 이런 상황이에요. 치매라고? 아니, 사돈이 나보다 나이가 젊은데 벌써 치매가 왔다는 거야? 초기에 관리만 잘해도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하던데 우리가 뭐라도 도와줄 수 없을까? 제가 이 사람 옆에 있으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 거 오히려 의식해서 다가가는 게 장모님한테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항상 평소처럼 행동하시는 게 부담을 덜 느끼실 테니 너무 의식해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 그러는데 나이 먹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흔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두 분도 지금부터라도 몸 관리에 신경 쓰시고 자주 건강검진 받으세요. 초기에 예방하는 게 병을 키우지 않는 거라는 거 잘 아시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엄마가 치매 초기라는 말에 상당히 놀라셨어요. 그리고 최대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신경 써 주셨죠. 처음에는 한 건물에 저희 집안과 시댁 집안이 함께 살면 마찰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을 했었는데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크게 문제되는 것들은 느끼지 못하고 잘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가 치매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생활하면서 실수하시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런 부분들이 자잘한 일거리를 만들게 되자 생활의 불편함을 시댁 식구들이 조금씩 느끼고 있었는지 짜증 섞인 말투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도 계속 깜빡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실수들 때문에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면서 한 건물에서 같이 사는 게 조금씩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아휴, 말도 마.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글쎄 사돈이 자꾸 돈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야. 무슨 돈을 잃어버렸냐고 대물으니까 그동안 모아두었던 통장이 분실됐다고 찾아달라길래 우리가 사돈집에 들어가서 한바탕 집안을 뒤집고 내려왔었다. 이게 뭔 일이니? 치매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오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정말 더 큰 일이 날까봐 걱정되긴 하는구나. 우리가 돌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니? 지금은 초기 단계라고는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우리들도 점점 지쳐가고 예민해지는 것 같아.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부모님이 방금 얘기하신 거 말고도 자잘한 게 진짜 많아요. 얼마 전에는 계단에다 실수까지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저희 엄마가 다 닦으셨어요. 언니, 아무리 요양원에 모시기 싫다고 하셔도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저희가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혹시라도 서운하게 생각할까봐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이런 생활 오래 버틸 수는 없다고요. 시댁 식구들의 불만들이 점점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치매 진단을 받고 난 이후부터 진행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는데 시댁 식구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엄마가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 또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 대충 상황을 듣고 집으로 들어온 저는 남편과도 진지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었죠. 남편은 저보다 먼저 모든 상황들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서 보살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딱히 방법이 없다는 표현을 하면서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요즘 요양원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설이 나쁘지 않다니까. 서로가 피해를 보면 되겠소.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이 많아질수록 상처만 커지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루빨리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장모님도 정신이 있을 때 들어가셔야 적응을 하시지. 괜히 버티고 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부모님께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하시더라. 얼마나 불안하면 나한테 그런 말까지 하시겠소? 그렇긴 하지만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질 않아서 그래.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한다는 건데 내 마음이 너무 편치가 않아. 지금 다니는 회사 일을 그만두고 내가 엄마 곁에 있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가 어느 정도 정신이 있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그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내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마께 소홀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퇴사를 하고 엄마를 내가 직접 돌봐드리면 시부모님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어차피 집도 분리되어 있으니 당신이 피해 볼 일도 없을 테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 결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당신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네. 그런데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이게 말처럼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이 힘든 거지. 어느 정도 시간 좀 지나면 크게 걱정될 만한 것도 없을 거라니까.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를 직접 돌봐드리겠다는 걸 반대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손이 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자기 부모님한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다고 저희 엄마를 하루라도 빨리 요양원으로 보내길 바라길래 그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그동안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오면서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던 남편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은 뒤부터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자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안 좋게 바라보셨고 엄마를 대하는 태도 또한 상당히 불편할 만큼 함부로 대하시는 행동들에 결국 시부모님이 저희 빌라에 사시는 동안 처음으로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크게 상처를 받았던 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은 제 입장에서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될 때까지만 저희 엄마 옆에 있어주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글쎄, 왜 손해보는 짓을 하냐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사돈 옆을 지키고 있을 건데? 너는 너만 생각하니? 애들은 어쩌고? 고생은 내 아들이 다 하게 되는 거잖아. 둘이서 맞벌이 하는 것도 부족한데 혼자 벌게 되면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니? 왜 힘든 길을 선택하냐는 거야. 나는 절대로 반대할 거다. 그동안 모아뒀던 돈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덜 벌더라도 생활비 정도만 충당해도 충분하다고요. 오히려 제가 집에 있으면 애들 학교 보내는 것도 그렇고 제 선에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득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를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시지 않잖아요. 일단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고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 요양원에 모실지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서로 얼굴까지 붉히면서 싸워야 될 상황인 거예요? 도대체 이러시는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요양원에 안 모신다고 화내실 이유는 없으신 거잖아요. 아, 진짜? 당신은 눈치가 없는 거야? 우리 부모님께서 1층에서 살고 계시는데 얼마나 불편해 하시는지 알아? 장모님 혼자서 제일 넓은 3층에서 살고 계시잖아.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드리면 그 자리를 우리 부모님이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좀 더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눈치가 없어? 맨날 집이 좁다고 힘들어 하시는 거 당신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 이번 기회에 자연스럽게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면 서로가 좋은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제발 생각 좀 하자니까. 그럼 1층은 내가 생활하면 되는 거야? 오빠,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다고 했잖아. 1층을 신혼집으로 꾸미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괜찮겠지? 그러니까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려는 목적이 이런 거였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3층에서 살고 싶으셔서 계속해서 보채신 거예요? 지금 누구 덕에 따뜻한 집에서 사시는 건지 모르세요? 저희 엄마가 배려해드리지 않았다면 길거리에서 사셨어야 했으면서 지금 상황을 고마워하시기는커녕 욕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니? 우리가 언제 고맙다고 안 했던 적 있어? 사돈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으니까 겸사겸사 자연스럽게 우리가 3층에서 살겠다는 거잖니. 됐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3층은 저희 부모님께서 그동안 살아오셨던 소중한 공간이라고요. 1층에서 사시는 게 뭐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방도 3개에 화장실도 2개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이랑 아가씨까지 같이 사는데도 방이 하나 남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정말 몰랐네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층에서 지내게 하시는 거 그동안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음 문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알아? 우리가 전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겸사겸사 조정을 좀 하자는 건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인 거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해. 남편 말을 잘 들어야 집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앞뒤가 꽉 막혀서 앞으로 어떻게 사냐?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시부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은 거의 다 시댁 빚 갚는데 사용되고 있었죠. 제가 버는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까지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시댁 식구들 생활비까지 충당하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더 큰 걸 바라고 있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은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컸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안 좋은 말들을 더욱더 거침없이 뱉어대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만 요양원에 모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그걸 미련하게 붙잡고 있냐고 한심하게 쳐다보던 남편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시댁 집안 식구들과 금이 가기 시작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행동들 때문에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혼자서 앓고 있자 지금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요양원에 들어가도 된다며 제가 시댁 집안 식구들과 잘 사는 게 우선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낯선 환경인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지낼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요양원이 좋다 한들 낳아주신 부모를 모시는 건 자식으로서 당연한 건데 모실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잠깐 오락가락 하시는 엄마를 모시기 싫다고 요양원에 보내는 건 제 성격상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진행했어요. 회사에는 사정을 얘기한 뒤 나오게 되었고 엄마를 전적으로 돌봐드리게 되었었죠. 그리고 제가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서부터 시부모님과 남편은 저를 남처럼 생각하면서 조금도 도와주거나 아는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불편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던 어느 날 잠을 자고 계시던 엄마가 잠꼬대를 하시는데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자고 있던 저는 잠에서 깨게 되었고 엄마는 나 이한숙 이달까지 전액 딸에게 변제한다고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무서움에 떨고 계셨습니다. 엄마를 흔들어 깨웠지만 깊은 잠에 빠지셔서 그런지 몸을 돌려 다시 주무셨어요. 뭔가 진정이 되지 않았는지 흐느끼시면서 괴로워하시길래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저도 다시 잠이 들게 되었었죠. 그런데 엄마가 잠꼬대를 했던 그 말들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될 거라곤 정말 꿈에도 몰랐었는데 며칠 뒤 잠시 볼일을 보고 집에 도착해 장바온 물건을 차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주차장 한편에서 남편과 시모의 대화가 제 귀에 들려오고 있었어요. 계속 써먹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야? 정말 치매가 심해지긴 했나 보다. 그런데 통장 비밀번호를 안 까먹는 게 더 신기하다. 그렇잖아도 까먹을까봐 제가 옆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거 전부 확인해 놨어요. 저희는 앞으로 이것만 있으면 생활비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니까요. 장모님한테 각서 쓴 거랑 녹음된 내용 들려주면서 병원비 갚아야 된다고 하면 알아서 순순히 은행까지 따라가 주시는데 저희가 힘 안 들여도 알아서 돈 뽑아서 주잖아요. 장모님이 병원에서 검사 받았을 때 그때의 비용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셔서 130만 원씩 받아내고 있기는 한데 한 200만 원으로 다시 올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각서 쓰는 거랑 녹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크게 한마디 하면 겁에 질리셔서 순순히 말을 따르긴 하니까 민우 엄마가 잠깐 외출했을 때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엄마도 좀 도와주세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 처리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겁만 주면 금방 따라 쓴다니까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나중에 며느리가 알게 되기라도 하면 어쩌니? 법적으로 우리가 불리해지는 상황이잖아. 엄마는 솔직히 걸릴까봐 무섭다. 아유, 절대 걸릴 일 없어요. 장모님은 치매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서랑 녹음한 건 폐기하면 되는 거고 민우 엄마가 퇴사하면서 생활비가 많이 줄었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니까 그때부터 생활비를 따로 주셨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 녹음기랑 각서가 없다면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이건 차에다 넣어두는 게 좋겠어요.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빼먹은 다음 나중에 이 집도 명의를 저로 돌려달라고 조정해 보려고요. 남편과 시모의 계획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잠깐 다투긴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관계 회복이 될 거라 믿고 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저희 엄마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에 경악을 하고 말았었죠. 시모와 남편이 계단으로 올라간 사이 저는 차에서 숨죽이고 있다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엄마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를 모시고 나온 뒤 은행에 들려 통장 안에 있던 돈들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었죠. 지속적으로 며칠에 한 번씩 빠져나간 돈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락가락하는 아픈 엄마를 상대로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렀다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저는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간 저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외출을 한 사이 집에 들어가 남편 차 보조키를 가지고 나왔고 새벽에 주차되어 있던 차 문을 열어 안에 있던 녹음기와 각서를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틀어 확인을 해보자 남편은 엄마를 무섭게 겁을 주면서 제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로 상황을 이끌어 나간 뒤 남편이 하라는 대로 녹음을 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소름 끼치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분노를 참지 못했었죠. 더 이상 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저는 시댁 식구들이 외출했을 때 3톤 트럭을 불러 1층에 있던 짐을 모조리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저와 함께 살았던 남편의 짐 또한 같이 3톤 트럭에 실어 버렸어요. 그렇게 잠시 뒤 볼일을 마치고 돌아온 시댁 식구들은 저희 빌라 앞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주차되어 있자 이상하게 쳐다보며 이를 쑤시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를 이용해 갈취한 돈으로 고기를 먹고 온 듯 보였죠.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이사라도 오는 건가? 며느리가 사돈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결정이라도 한 것 같은데? 아들, 너는 뭐 좀 알고 있는 게 없는 거야? 엄마, 이거 뭐예요? 우리 짐들이잖아요. 뭐야?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우리 부모님 짐들이랑 내 짐들을 이삿짐 차에 전부 다 실어놓은 거냐고?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 당신이 한 짓을 전혀 모르고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냐고. 이거 뭐야? 여기에 적힌 각서랑 녹음된 내용,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고 가지고 있는 거야? 장모님이 무슨 말이라도 한 거야?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침착하고 여기 있는 짐들부터 다시 내려놓자. 뭘 내려놔? 내가 벌써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어디서 상황을 모면하려 들어? 이미 은행까지 다녀왔다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집안이 당신 집안을 어떻게 대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그러고도 무사히 넘어갈 줄 알았어? 그동안 우리 빌라에서 무상으로 살게 해줬으니까 이제 그만 방 빼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거 받아. 당신이랑 내가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아닌 남이 되겠다는 이혼 서류야.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아니, 우리가 무상으로 너희 빌라에 살고 있었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법적으로 남의 짐을 함부로 뺄 수는 없는 거라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니? 방금 제 앞에서 법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누구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죠? 제가 당신들 짐을 함부로 빼도 될 만큼 저희 엄마한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목을 빳빳이 세우고 있는 거죠? 당신들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난리를 치자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저에게 생각이 짧았다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러버린 시댁 식구들을 도저히 용서해줄 수가 없었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에 들어갔고 치매 엄마를 상대로 돈을 갈취한 정확한 증거물들을 제출하면서 그 사람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처벌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희 엄마 돈을 갈취한 거에 대한 원금과 어느 정도 피해 보상 금액 정도만 받아낼 수 있었고 모두들 집행유예로 판결이 나고 말았죠. 그렇게 남편과도 이혼 위자료 소송을 하게 되면서 함께했던 모든 세월들을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는 걸로 합의를 보게 되었고 2번 다시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일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였죠. 그날 이후 1층과 2층은 월세를 주게 되었고 엄마의 건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면서 현재는 저를 10살 정도의 나이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저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고 있어요. 제 곁에 있어주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이들도 제가 고생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옆에서 많은 걸 도와주면서 같이 힘을 합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와 인연을 끊어내었던 전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저희 빌라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더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시부모님이 오열을 하고 있었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쳐다만 보고 있는데 남편이 갈 곳이 없어서 결국 다시 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저기, 여보, 민우 엄마, 내가 그때는 정말 잘못했어. 벌써 4년이나 지난 일이잖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그때는 당신한테 불만이 생겨서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 뿐이라고. 그래, 네가 그때 사돈을 요양원에 보내기만 했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던 거라고. 내 아들이 정말 많은 대출을 받아서 다시 시작했는데 이게 글쎄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더니 결국 또다시 부도가 나게 됐지 뭐냐. 오고 갈 데도 없고 거기에다가 내 딸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떤 남자 만나서 살림 차리겠다고 우리를 버리고 가버려서 돈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없다. 지금 빚에 쫓겨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숨어 지낼 만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네가 생각이 나더구나. 우리를 한 번만 걷어주면 안 될까? 너희 시아버지가 잡일이라도 좀 해보려 했다가 허리까지 다쳐서 지금 아주 다들 죽을 맛이다.
시키는 건 전부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좀 다시 받아들여주면 안 되겠니? 내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그때의 삶이 너무 그리워서 다시 찾아온 거니 제발 내치지는 말렴. 그럼 그때 받지 않겠다던 위자료 다시 가지고 오세요. 그럼 생각 좀 해볼게요. 저희 가족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 잊으셨어요? 왜요? 돈이 땡전 한 푼 없는데 제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황당하세요? 그럼 그런 조건을 왜 다신 거죠? 그때 각서까지 쓰셨잖아요. 평생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작성하셔놓고 4년 정도 지났으니 제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당신들 같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을 또다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만 사라져 주시죠. 빚에 쫓기고 있어서 도망 다니는 중이라고 했으니 여기에 있다고 지금 바로 얘기해야 되겠네. 사채 빌린 곳이야 대충 알아보면 금방 나오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저는 강하게 거부를 했고 제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결국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2번 다시는 저희 빌라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네요. 괜히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길까봐 3층까지 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대우받으면서 살고 있을 때는 감사한 줄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고 과거에 대한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그 사람들이 평생 도망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길 바랄 뿐이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차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흔히 또 다른 가족이 생긴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배가 된다곤 하지만 제 입장에선 2배가 아닌 3배, 아니 5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기막힌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남편과 주선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요. 남편은 누나가 있었고 저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와서 결혼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술술 진행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희 오빠와 올케 언니를 여러 번 봤지만 저는 신우이를 상견례 전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결심하고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신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 신우이는 5살, 4살 연년생 남매와 돌쟁이 아이, 이렇게 아이 셋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우가 상견례 자리에는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떡하니 신우가 애셋을 데리고 나타났죠. 가족들은 모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맏딸이에요. 성준이 누나입니다. 아이가 셋이라서 오늘은 참석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한다고 하니 이렇게 참석을 하려고 왔나 봅니다. 조금 정신없으시죠? 아직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상견례 자리는 못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네요. 아,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참 예쁘네요. 아이들 셋이라
정신이 없으시겠어요? 얼른 앉아서 식사하세요. 저희도 이제야 식사하려고 앉은 거라 같이 식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큰애가 있긴 한데 아직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복작복작할 일이 없었네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활기가 돌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돈어른. 저희 애들이 다 착하고 얌전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하세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결혼하는데 어떤 사람이랑 하는지는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참석했어요. 괜찮으시죠? 조용했던 상견례 식사 자리가 아이들이 오니 시끌벅적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대화가 잘 되지 않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애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결혼식 일정에 대해서 제대로 나눠보지 못하고 상견례 자리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끝이 나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주희야, 미안해. 누나한테 내가 오늘 참석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왔는지 모르겠네. 처음에 누나가 온다고 해서 내가 애들 다 맡기고 오라고 했거든. 근데 매형이 아이들을 못 봐준다고 했나 봐. 갑자기 왜 말도 안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당황스러운지 모르겠다. 너무 정신없었지? 어머님, 아버님께도 내가 전화해서 사과할게. 좀 놀라긴 했는데 괜찮아. 그래도 상견례 자리인데 처음부터 말을 해주시거나 그랬으면 좋았을걸. 조금 아쉽긴 하네.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정신없어서 결혼식 이야기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것 같아. 아마 우리 다음에 다시 날짜 잡아서 결혼 이야기 좀 더 나눠야 할 것 같은데. 그것만 어머님, 아버님께 좀 전달해줘. 그래, 알았어. 누나한테 말해보니까 아이들 너무 보기 힘들고 밥 챙겨주기 힘들어서 겸사겸사 왔다고 하더라고. 진짜 황당하지? 누나는 항상 이렇게 막무가내라니까. 아무튼 결혼하면 이런 일 없게 내가 단단히 말해둘게. 그래도 동생이라고 결혼하기 전에 너 보고 싶어서 왔나 봐. 전에는 보여준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이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네.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했고 나중에 시부모님도 전화를 해오셔서 저와 저희 부모님께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은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신우의 아나무인 행동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신우의 막말은 멈추지 않았죠. 어머, 올케! 누가 드레스 골라준 거야? 우리 성준이가 이런 드레스 골라줬어? 성준이 그래도 감각 좀 있는데 이런 드레스를 골랐단 말이야? 아니지? 이거 올케가 고른 거지? 아니, 왜 이런 드레스를 골랐어? 여기 조명이랑도 안 어울리고 올케 몸매랑도 전혀 안 어울리는데 너무 촌스럽고 이상하다. 그래도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너무 안 이쁜 드레스를 골랐네. 어머, 형님, 제 드레스가 촌스러운가요? 그래도 성준 씨는 제일 이쁘다면서 골라준 건데. 성준 씨한테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도 성준 씨는 제 드레스 보고 잘 어울린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뭐 남편이 좋다면야 그게 장땡이지 뭐. 아무튼 이런 촌스러운 드레스 입고서도 헤헤거리는 올케 보니까 잘 살긴 하겠다 싶네. 내가 원래 우리 아이들 화동시킬까 싶었거든? 우리 애들이 연예인 얼굴이잖아. 딱 우리 애들이 화동 서면 결혼식이 더 고급스러울 텐데 너무 아쉽다. 지금이라도 아이들 보고 화동하라고 할까? 그건 좀 그렇지? 하긴 이런 촌스러운 드레스에 고급스러운 우리 애들 얼굴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
신우이는 너무 안 예쁜 드레스를 골랐다면서 깔깔깔거리면서 저를 비웃었고, 결혼식 내내 아이들이 식장을 뛰어다니면서 중간중간 결혼식이 중단되고 정신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라도 적극적으로 말려주면 좋겠지만 허허거리면서 그냥 보고만 있으셨고, 매형이라는 사람은 어디 갔는지 얼굴조차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는 결혼식이 끝이 나고 저는 남편과 결혼 첫날부터 크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저에게 싹싹 빌면서 다신 그러지 않겠노라 다짐하면서 일단락 되었죠. 그렇지만 신혼여행 내내 신우이는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아이들이 삼촌을 너무 보고 싶어 한다며 여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신우이의 아나무인 행동에 너무나 황당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신우이에게 화를 내면서 저의 불편함을 알아주었죠. 다른 것보다 남편만 보고서 저는 그냥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저는 신우이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마 아나무인 신우이를 그냥 놔두는 듯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결혼 1개월 만에 알았던 사실인데 바로 신우이가 이혼을 해서 홀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당신 나한테 형님 이혼했다는 거 이야기했었나? 나는 왜 기억이 없지? 그래서 결혼식 날에도 시매부가 보이지도 않았던 거야? 근데 이걸 왜 지금까지 아무도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건데? 그래도 내가 가족이 되는 건데 이 정도는 처음부터 알아야지 않았어? 이혼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난 몰랐어. 뭘 국어가지고 그래. 어차피 나랑 같이 살 건데 누나 이혼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결혼할 때는 누나가 하도 자기 이혼한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엄청 신신당부를 해서 말을 하지 못했어. 그리고 나도 그걸 굳이 말해야 하나 싶었고. 지금도 우리한테 뭐 피해주는 거 없잖아. 당신 너무 예민한 것 같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가족인데 알 건 알아야지. 그래서 형님 계속 시부모님 댁에 있었던 거야? 그것도 몰랐네. 그럼 아이들은 어머님께서 보고 계신 거고? 그래서 요즘 어머님께서 정신 없으시다면서 많이 얘기를 하셨구나. 시어머님은 저희의 신혼살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다기보단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으셨죠. 돌이 지난 막내와 함께 4살,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을 시부모님께서 돌봐야 했습니다. 신우이는 아이들을 시어머님에게 맡긴 후에 자기 볼일 보러 다니느라 바빴죠. 신우이는 아이들을 시어머님께 내팽개치고 매일 친구들을 만나거나 술을 마시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더 지나고 어머님께선 점점 몸 건강이 나빠지셨고 아이들을 저에게 넘기려고 하셨습니다. 주희야, 오늘 뭐하니? 심심하면 우리 집으로 놀러 올래? 성준이도 오늘 늦게 끝난다고 하고 저녁밥 혼자 먹기 적적하지 않니? 우리 집 와서 같이 밥도 먹고 하자꾸나. 성준이한테 말하니까 너 오늘 일찍 끝난다고 하는데 회사 끝나면 바로 여기로 올래? 오늘 네 신우도 없고 아이들만 있으니까 편하게 와서 밥도 먹고 놀다가 가. 어머님, 저도 가고 싶은데 오늘 야근이 있어서요.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아마 늦게 끝나서 가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근데 형님은 어디 나가셨어요? 어머님 혼자 아이들 보시면 또 몸살 나시는 거 아니세요? 며칠 전에도 아이들 보시느라 힘드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며칠은 형님한테 애들 보라고 말이라도 해보시지.
에이, 아니다. 네 신우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너 부르지 않니? 건강한 네가 와서 애들이랑도 좀 놀아주고 그래봐. 나는 아무래도 할머니라서 그런지 애들이 나랑 노는 건 재미가 영 없나 봐. 야근은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안 되겠니? 일찍 끝나는 날인데 그래도 여기 와서 저녁 먹고 애들도 같이 보면 좋잖니. 어머님, 다음에 성준 씨 쉬는 날에 갈게요. 요즘 일이 좀 바빠서 늦게 끝나네요. 이렇게 갑자기 야근해야 하는 일도 많아지고 그러네요. 다음에 성준 씨 쉬는 날에 같이 갈게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몸이 점점 편찮으시게 되자 은근슬쩍 저에게 아이 셋 육아를 떠넘기려고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일을 하고 있어서 항상 시어머님은 퇴근하면서 들리라는 말을 했었죠. 그럴 때마다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거나 약속이 있어서 늦게 가게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쉬는 날도 어김없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죠. 예, 오늘 쉬는 날인데 뭐하니? 엄마 아이들 보느라 너무 힘든데 네가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나보다는 네가 좀 더 젊은데 아이들 잘 볼 수 있잖아. 우리 애들도 나보다 너를 좋아하고 네가 오기 힘들면 애들 데리고 너네 집으로 가마. 맛있는 것도 시켜서 먹고 그러자꾸나. 그래도 거기 가는 것보단 여기 오는 게 낫지 않겠어? 어머님, 성준 씨랑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어제 늦게까지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는 못 갈 것 같고 성준 씨를 보낼게요. 성준 씨는 어제 연차라서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아이들이랑 잘 놀 수 있을 거예요. 어머머, 성준이는 오늘 쉬는 날인데 좀 쉬어야지. 그냥 너랑 나랑만 애를 보면 되지. 무슨 성준이까지 불러서 애를 봐. 너는 그렇게 싫은 거니? 아휴, 알았다 그럼. 오늘은 그냥 내가 다 볼 테니까 내일 그럼 같이 놀이터에나 가자. 내일은 너도 하루 푹 쉬니까 좀 에너지도 넘치고 돌아오겠지? 어머님, 저 일주일에 오늘 내일 2번밖에 못 쉬어요. 그마저도 갑자기 일 나오면 오늘도 당장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차라리 성준 씨한테 말해서 같이 애들 봐달라고 할게요. 어머님도 힘드신데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죠. 아니 그런데 어머님 형님한테 아이들 좀 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너무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말하니? 쟤도 제 나름대로 사는 패턴이 있는데 그나마 한간 내가 해야지 뭐. 그러니까 너도 좀 같이 도우렴. 네 신우나 남편은 좀 쉬게 두고 너랑 나랑 같이 애들 좀 보면 될 것 같다. 저와 시어머니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정작 엄마인 신우이는 아이들 육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자유롭게 지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3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도 슬슬 아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시댁 가족들이 모두 자리에 있었던 식사 자리에서 2세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도 결혼 3년 차가 되었으니 그래도 아이 계획을 슬슬 세워야 하지 않겠니? 요즘은 임신하기 전에 다들 몸도 챙기고 계획해서 임신을 한다고 하는데 너희도 얼른 아이 가져야지. 아이 안 낳겠다고 한 거 아니면 그래도 더 늦기 전에 계획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도 성준이한테 물어보니까 너희 둘 다 아이 생각은 있는 것 같던데. 안 그래도 이번에 좀 준비해볼까 생각하고 있어. 우리도 이제 30대고 슬슬 아이 가질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여러 명은 아니더라도 한 명은 낳아야지. 지금은 몸도 좀 그렇고 아직 준비도 안 한 상태라 몸 건강도 좀 더 챙기고 해서 계획해 보려고. 벌써 결혼 3년 차니 시간 진짜 빠르긴 한 것 같아. 그러게. 벌써 3년 차라니. 어머님, 제 주변에도 보니까 요즘은 다들 계획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임신하는 것보다 몸 좀 만들고 계획하는 게 좀 더 낫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도 이제 30대인데 조금 더 늦으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 친구가 저번 달에 아이 낳았는데 지금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무슨 임신을 한다고 그래? 너희 고작 3년 차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럼 아이 낳으면 누가 봐줄 거야? 올케도 전업주부로 사는 건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그냥 낳을 수도 없고 아이 낳으면 그냥 끝이야? 아이 낳고 나서 이것저것 다 신경 써야 하는데 나는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도 아직도 손이 이렇게나 많이 가는데 아이 키우는 거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그렇긴 하죠. 아이 낳고 나서 키우는 것도 많이 고민해봐야 하는데 그렇다고 계속 고민만 할 순 없잖아요. 여러 명 낳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늦기 전에 저희 아이도 낳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노산이라고 말 나오는데 더 늦으면 아이 낳기는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늦으면 안 낳으면 되지 뭐. 아이는 없어도 되는 거야. 자식이 없어서 좀 그렇다 싶으면 우리 아이들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우면 되지. 안 그러니? 애들아, 너희는 숙모 아이 낳으면 괜찮겠어? 너네 이제 찬밥 되는 거야. 얼른 숙모한테 아이 낳지 말라고 해. 신우는 아이는 없어도 되는 거라며 토끼 같은 자기 자식들이 저희 자식이 되어줄 거라면서 얘기를 했죠. 저는 그런 신우의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했고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천천히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친정 오빠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같은 차량에 타고 있었던 올케 언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친정 오빠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친정 식구들은 모두 큰 슬픔에 빠졌고 한동안 다들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죠. 어느 날 엄마는 이제는 오빠 집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다며 얘기를 하셨고 저는 엄마와 함께 오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집에는 뜻밖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 사돈어른,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올케도 같이 왔네? 어머, 어쩐 일이야, 여기까지. 일단 들어와. 아니, 말이라도 하고지 그랬어. 집을 전혀 안 치우고 있었네. 사돈어른, 주희 오빠분 짐 정리하러 오셨어요? 제가 그거 다 정리했어요. 작년에 장례식 치르고 너무 정신없으실 것 같아서 저랑 저희 동생이랑 다 같이 싹 치웠어요. 아니, 형님, 왜 여기 계세요? 그리고 집은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형님 혹시 지금 여기서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여기 저희 오빠 집인데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살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셨고 이 짐들은 다 뭐고 원래 있던 오빠랑 언니 짐은 다 어디 간 거예요? 1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여기 올케 오빠 집이었던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성준이랑 같이 여기 치웠다고. 아휴, 그때 치울 때도 정말 장난 아니었어.
냉장고 가득 음식물이며 쓰레기며 며칠 동안 계속 놔두니까 다 썩어가지고 아휴 그거 치우느라 고생했다니까. 그거 다 싹 정리하고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산 거지 뭐. 아니 그니까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사시냐고요. 저희 오빠랑 언니짐들은 다 어떻게 하신 거고요? 누가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고 말한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정신이 없다고 해도 이런 건 그냥 알았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누가 여기 들어와서 살라고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아니면 아빠가 말했나? 아니, 어차피 여기 친정오빠가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사돈어른이나 올케나 다 집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비어서 둘 거였잖아. 그럼 우리가 집도 없는데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가족인데 그냥 들어와서 사는 거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기 있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좀 살게 해줘.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오빠 결혼 사진이랑 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른 것들은 시간도 오래 지났으니 그렇다 쳐도 사진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았는데 그건 어디 있냐고요? 가족들이 다 오빠 잃고 정신없어서 제대로 치우지도 못했는데 그거 어디 있는지 좀 말해줘요. 아, 그거 다 버렸어. 어차피 가족들은 마음 아파가지고 그거 건들지도 못해. 그래서 나랑 성준이가 싹 모아서 버렸지. 잘했지 않았니? 우리가 그 힘든 거 대신해줬잖아. 내가 여기 들어오면서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아무리 가족이 갑자기 죽었다지만 그래도 한 번씩 와서 청소는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막말로 지금까지 이렇게 집 방치해두고 살았으면 우리가 살고 있어도 할 말 없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마음껏 뛰어노니까 잘 됐지? 저는 신우의 말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가장 화가 나는 것은 허락 없이 오빠와 언니의 짐을 모두 정리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장례 후 남편에게 오빠 집에 들러 급하게 정리해야 할 부분만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마 그때 남편이 오빠의 집으로 신우이를 데리고 갔던 것이 시작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집은 아이들 셋과 지내느라 1년 새에 망가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전원주택 앞에 있었던 아름다운 꽃밭들도 약품을 뿌렸는지 다 시들어 있었죠. 오빠와 올케 언니가 정성을 들여 키웠던 조경들도 다 말라 비뚤어져 그 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당신이 우리 오빠 집에 신은에 와서 살아도 된다고 했어? 내가 당신한테 오빠 집 대충 정리 좀 해달라고 부탁했지. 누가 여기 살아도 된다고 허락했어? 왜 안 한 일을 당신이 멋대로 결정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신우이가 여기 들어갔다고 해도 나한테 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1년 동안 어떻게 아무런 말도 없을 수가 있어? 아, 당신 알았어? 아니 지금 알았으면 된 거지 뭐. 어떡해. 1년 동안 이제 와서 가놓고서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그리고 그 집 어차피 빈집이었잖아. 누가 들어가든지 상관없는 집이었는데 기왕이면 가족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았어? 당신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서 장모님한테 물어봤어. 그때 그냥 빈집으로 두실 거라고 하시길래 그냥 두는 것보다 사람이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 거야. 아니, 엄마가 빈집으로 둔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말도 안 듣고 형님이 들어가서 살게 놔뒀다고? 지금 이 집 상태 당신이 봤어?
오빠랑 올케 언니가 썼던 물건들 다 싹 치워져 있고 어디에도 없대. 그거 다 버렸다는데 이게 말이나 돼? 아무리 그래도 나랑 우리 가족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그래야 하는 일 아니야? 어떻게 멋대로 결정을 해? 아니, 어차피 그 집 당신한테 갈 거였잖아. 그럼 그 집 어차피 새 들어 살 사람 찾을 거고. 근데 그 집에 아무도 안 받을 거라면서. 집도 소모되는 거라서 사람이 없으면 더 빨리 망가진다고. 그래서 누나가 그냥 가서 살라고 한 건데 뭐가 너무 한다는 거야? 당신이 그럼 거기에 가서 살 거야? 아니잖아. 불쌍한 누나 도와준 거 가지고 고작 1년 살았는데 당신 진짜 너무하다.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너무하다며 따졌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 모든 자료들을 모아 무단거주와 주거지 무단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명도소송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피도 눈물도 없다면서 폭언을 퍼부으셨습니다. 예, 너는 진짜 내가 보자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네 손이 시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그리고 소송이라고? 어떻게 가족끼리 소송을 해? 너무한 거 아니니? 시누는 혼자서 아이 키우고 있는데 그거 보고도 지금껏 불쌍하다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었어? 정말 너무하다 진짜. 우리는 너를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너는 한 번도 우리를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았구나.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더 너무하세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서도 저한테 뭐라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 지금까지 형님이 무작정 애들 데리고 와 쉬는 날 맡기고 가버려도 한 번을 화 안 내고 애들 다 봤어요. 어린이날이고 크리스마스고 생일이고 엄마인 시누이보다 제가 더 챙겼다고요. 애들도 삼촌이랑 숙모인 남편이랑 저를 더 편애할 정도인데요. 제가 무슨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러세요? 남들이 보면 다 제가 애들 엄마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저를 다 무시하고 무단으로 죽은 친정오빠 주택 가서 사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가족들끼리 이 분란 일으키고 네가 편하게 살 수 있겠니? 당장 소송 취하고 시누이한테도 사과해. 네 시누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아니? 집도 다 청소해주고 관리했다면서.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에휴. 시누이는 끝까지 자신은 억울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가족 명의로 된 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거주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죠. 저는 죽은 오빠와 언니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싸워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올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올케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처음에 우리 성준이한테 이 집 정리해달라고 한 거 올케 아니었어? 거기다가 사돈어른께서 이 집 그냥 빈 채로 놔둘 거라고 하셨다며. 그래서 그냥 그 빈 공간 그냥 두지 않고 잠시 우리가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살면서 마구잡이로 산 것도 아니고 청소도 꼼꼼하게 하고 사람 사는 것처럼 해놓았는데 뭐가 그렇게 싫어서 소송까지 하냐고. 형님, 정말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형님 지금 무단으로 침입해서 살고 계신 거예요. 이 집 주인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사신 거라고요. 그리고 형님 사시면서 마구잡이로 안 사셨다고요? 형님 들어가신 후에 마당 정원은 왜 그렇게 된 건데요? 풀들은 모조리 다 뜯겨 있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그리고
저희 오빠랑 언니 사진도 형님이 다 그냥 버리셨잖아요. 유가족 생각은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마음대로 버리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럼 일찍 와서 정리를 하던지 청소를 했어야지. 물건들도 다 정리하는 줄 알고 정리한 거잖아.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올케도 처음에 안 와봐서 모르겠지만 냉장고며 싱크대며 음식물 때문에 난리법석이었다니까? 그 더러운 거 다 치우고 정리했는데 그건 생각도 전혀 안 해주는 거야? 우리가 안 치웠으면 집안은 벌써 난리법석이었어. 아니요. 어쩐지 저희 남편이 계속 여기 안 가봐도 된다고 말했던 거네요. 종종 생각나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할 때마다 본인이 정리한다면서 가면 힘들 거라고 막은 이유가 있었네요. 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법정에 서던 날 판사의 얼굴을 본 시댁 식구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배정된 판사는 올케 언니의 절친이었습니다. 먼저 치러졌던 올케 언니의 장례식장에서 누구보다 오열하면서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판사인 올케 언니의 절친이었어요.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3일 동안 울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도 모두 알고 있었죠. 판사님을 보고 시댁 식구들은 다들 울며불며 잘못을 뉘우친다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판결은 역시나 냉정하게 내려졌습니다. 판사님은 냉정하게 퇴소 명령을 내렸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거기다가 망가진 집안 곳곳을 다 수리해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배상을 하라는 손해배상도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올케 언니의 친구분께서는 판결 이후 저를 만나러 오시기도 했어요. 정은이 남편 동생분 맞으시죠? 그때 장례식장에서 뵈고 오랜만이네요. 얼마 전에 정은이 살던 곳에 가봤는데 다른 분이 계시길래 어머님께서 정리를 하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정은이한테 놀러 가면 늘 정원 가꾸고 있었거든요. 아시죠? 정은이가 정말 아끼면서 정원 가꿨는데 그게 다 사라져서 아쉽기도 했는데 이렇게 소송이 올라오니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도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걸 전혀 몰랐거든요. 알았다면 정원 그렇게 망가지는 거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오신 거 봤어요. 3일 내내 오셨었죠? 법정에서 판사로 나오시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판결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잘 판결이 되어서 마음이 놓이네요. 정은이 친구라서 그렇게 내렸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그 법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본인들 잘못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끝까지 뻔뻔하게 나왔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어쨌든 집이 재주인을 찾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정은이랑 정은이 남편분께서 그 집 정원을 진짜 좋아했었는데 다음에 한번 놀러 갈게요. 퇴거 명령 이후 신우이는 집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으로 들어간 신우이는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손해배상 금액을 갚게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왔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내가 할 말이 없어. 사실 누나 사는 형편도 그렇고 분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엄마 아빠 옆에 있는 것도 안쓰럽고 그래서 내가 앞이 보이지가 않았나 봐. 너무 미안해.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어. 당신한테 평생 사죄하면서 살게. 나 좀 용서해 주라. 제발 그만 화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 당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나 당신이랑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당신이랑 지금 당장 끝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우리 오빠 집 수리하고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지금 그냥 있는 거지. 당신이랑은 앞으로 절대 같이 살 일 없어. 그렇게 뻔뻔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때처럼 뻔뻔하게 말하지 그래. 지금까지 난 당신 식구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으로 대했어. 형님 아이들한테도 진짜 내 자식처럼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주면서 살았다고. 근데 돌아오는 건 뭐야? 나는 끝없이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야?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까 그만하자.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 고생하는 거 알지? 그거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했던 거 너무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부탁이야. 우리 식구들 보는 게 싫으면 내가 식구들이랑 다 연 끊고 살 테니까 한 번만 좀 용서해줘. 아니, 식구들이랑 연을 끊든가 말든가 상관없고 당신한테 정 떨어졌으니까 그만 살겠다고 하는 거야. 나야말로 부탁할게. 제발 내 인생에서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저는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빠의 집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부모님 집도 정리를 해서 그곳으로 다 같이 살기로 했죠. 집을 정리하던 중 겨우겨우 집 한구석에 있었던 오빠와 언니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 하나만 건지게 되었습니다. 손상된 집을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느 정도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어요. 정 많고 따뜻했던 오빠와 올케 언니가 그곳에서는 고통 없이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봅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